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파이널 특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널 특강에는 뭘 할 예정이냐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법에 이제 말 문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놀리는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지금 기본서를 막 보고 뭔가 책을 달달달 외우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세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학, 행소법, 재무원가라는 과목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두꺼운 책을 보는 데는 시간이 없고 불안감만 커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본인들의 자신감을 갖고 내가 그동안 공부를 잘 해놨으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지식이 쌓여있다라는 생각을 좀 계속 믿고 공부를 하셔야지 오히려 불안하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좀 자신을 믿으세요. 그래서 어떤 이제 효율적인 방법을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한 방법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최근 기출문제에서 유사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2020년 회계사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원래 같았으면 관세사 시험도 올해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이 6월로 미뤄졌어요. 하지만 이제 19년도 작년 관세사 문제라든지 이런 다른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지문들을 잘 분석하면 최근 트렌드한 세법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개 아니면 많게는 또 다섯, 여섯 개 이렇게도 거의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마지막에 꼭 정리하고 들어가셔야지 이제 한두 개라도 더 이제 주워 담을 수 있는 그 공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은 시간으로 점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마지막에 타시험 기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강을 좀 마련했어요. 그래서 시간 한 2시간 정도 예상이고 특히 최근 회계사 기출 문제를 힘있게 보시는 게 좋아요. 최근 회계사 기출 문제. 그래서 화수목 오늘은 부가가치세법, 그 다음에 내일은 소득세법, 그다음 목요일은 법인세법 그렇게 기출문제 풀이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걸 통해서 응용될 수 있는 주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그 지문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요 수업의 목표예요. 이 수업의 목표. 단순히 풀이만으로는 똑같이는 절대 안 나오니까 똑같이 심지어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응용돼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 응용된 것까지 한번 예측을 해서 이제 대비를 해보자. 그런 이제 취지가 이 특강의 이제 취지예요. 특강의 취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개정세법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개정세법. 그럼 이제 정말 이제 끝이에요. 정말. 네. 그래서 먼저 정말 따끈따끈한 기출문제인 2020년 회계사 기출문제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오늘 프린터 자료에서 2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29페이지. 그래서 2020년 회계사 기출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타시험 기출문제 좀 봐볼게요. 81번이죠. 공급 시기를 보러 왔어요. 공급 시기.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시험대에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주제죠. 자주 종종 출제한 주제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공급 시기 전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대요. 선 발급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발급 일례부터 7일의 대가를 받으면 허용하는 선발급 계산서 사유죠. 그러나 공급 시기가 대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때죠.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때. 전형적인 그 오답 패턴으로 나왔어요. 무조건 맞췄어야 되는 주제죠.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좀 더 보시면 2번에 공급 시기 전에 재화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도 괜찮아요. 100만원짜리 물건이었으면 계약금 한 20만원 이렇게 받아도 되기 때문에 20만원에 대해서 세금에서 끊었을 때 그것도 허용을 해요.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꼼꼼하게 보시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 내서 발급하면 이것도 대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때 공급 시기로 보는 선발급 세금에서 특례예요. 3번에 폐업 전에 공급한 재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했으면 더 이상 폐업하면 사업자의 지위를 잃었죠. 그래서 더 이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폐업일 이후의 공급 시기는 폐업일로 봐요. 그래서 뭐 장기열 판매나 중간 지급 조건부의 거래일 때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 공급 시기가 있다면 다 폐업일로 땡기시고 이건 법인세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 손익 귀속 시기가 폐업일로 땡겨져요. 4번에 정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장기 할부 판매로 재화를 공급하면 원칙은 대가에 각 부를 받기로 한 때예요. 근데 장기 할부 판매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인도 후 대금 분할 요건이죠. 일단 물건은 넘어가고 그 이후에 2회 이상 대금을 1년 이상 동안 장기간 할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물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이 돈을 안 줘버리면 그건 범죄예요. 범죄. 그래서 선발급 세금계산 특례가 허용이 돼요. 매달 이제 결제했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세금계산서 다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공급 시기 전에, 즉 그 공급 시기란 대가의 각 부를 받기로 한 때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하는 때를 제외 공급 시기로 본다. 맞죠? 근데 장기할 판매를 항상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되는 주제가 중간 지급 조건부예요. 중간 지급 조건부. 근데 중간 지급 조건부의 그 중요한 개념은 인도 전 분할 요건이에요. 인도 전. 아직 인도가 되기 전에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면서 그 이후에 인도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간에 계약이 해지될 여지가 높아요. 따라서 얘는 선발급 세금에서 허용이 불가능해요. 선발급. 그래서 4번을 오답으로 꼬아서 중간 지급 조건부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 발급한 때 공시로 본다. 땡이에요. 땡 X. 나 5번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공급 시기로 보죠. 중요한 게 재화의 공급으로는 가공일 때 인도일이라는 거죠. 결국은 인도일. 근데 용역의 공급으로는 가공일 때는 가공된 재화가 완료된 때죠. 가공된 재화가 완료된 때.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입체감으로 푸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1번 너무 쉬운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냥 1단계. 그건 기본반 때 하는 거고, 기본반 때. 지금 이제 마무리 때는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 입체적으로. 지문 하나하나를.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비슷한 주제를 하나 보기 위해서 잠깐 뒤로 가볼게요, 얘도. 90번 가보세요, 90번. 34번, 90번. 그래서 마지막에 이 채권 기출문제 정리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 단적인 예예요. 34페이지 90번 보시면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이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때 재화 또는 용의 공급 시기로 보는 경우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의 동형 문제죠. 이것도 공급 시기. 단 공급 시기 및 세금 계산서 법령에 따른 것으로 보면 돼요. 1번에 사업자가 이런 시행령 몇 조 몇 항은 조문을 그대로 출제한 거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건너뛰고 읽으세요. 사업자가 전력이나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사업자가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 공급한대요. 계속적 재화의 공급. 그리고 원칙은 뭐죠? 원칙은 대가의 각분을 받기로 한대요. 원칙은 대가의 각분을 받기로 한대. 근데 이것도 전기 같은 거 원래 고지서를 먼저 발급을 하잖아요. 고지서 한정 같은 데서. 그래서 그 고지서가 세금에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선발급 세금에서 특례가 허용이 돼요. 그래서 공급 시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정을 해요. 계속적 용역의 공급도 마찬가지죠. 계속적 용역의 공급. 그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임대용이죠. 부동산 임대용이요. 그 다음 2번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의 공급 시기 전에 대가 일부, 전부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의 세금을 발급하는 경우. 방금 전에 봤죠? 3번에 장기할 판매. 방금 전에 봤죠? 공급 시기 전에 세금에서 발급하는 경우. 그 다음 4번에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계약서에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고 그 기간이 사이의 기간이 30일이죠. 30일인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에서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받는 경우죠. 그래서 30일이 이제 정답이죠. 정답. 30일로 나야지.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럼 이제 문제 푸는 거에 그치지 않고 원래 세금 계산 발급을 언제 하죠? 공급 시기 하는 거죠. 원칙은 항상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원칙은 공급 시기 한다. 그럼 이제 각 거래 형태별로 대금 결제 방식이나 어떠한 특수 용역 이런 거래일 때 공급 시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공급 시기가. 근데 어차피 부가세는 소비자한테 부담하는 건데 사업자가 대신 이제 걷어주는 간접세죠. 그리고 부가세의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단일 비례세율이에요. 이게 1기에 포함하든 2기에 포함되건 상관이 없는 게 무조건 10%예요. 무조건 10%. 그죠? 법인세나 소득세는 입금, 송금의 귀속 시기가 권리의무 확정주의로 일단 중요한 게 기간세의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어느 과세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부가세는 사업자는 어차피 소비자한테 걷어서 내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기간에 조작이 필요 없는 게 어차피 단일 비례세율 10%예요. 그래서 기간 간에 좀 이런 뭔가 왔다 갔다 움직임을 법에서 많이 허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발급, 세금에서 특례 허용이에요. 선발급. 그래서 거래 특성상 이제 결제 먼저 이루어지는 것도 많은데 그때 세금에서 끊었을 때를 인정하겠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원칙이 대가의 일부, 전부를 받은 거죠. 이게 제일 출발점이죠.
그래서 공급 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때 세금에서 발급 시기는 대금을 수령한 때가 아니라 세금에서 발급하는 때예요. 세금에서 발급하는 때. 세금에서 발급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된다요. 세금에서 발급하는 때가. 그래서 발급일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죠. 역으로. 원래는 이렇게 공급 시기가 발급 시기가 되는 건데 저 선발금은 거꾸로 이렇게 발급 시기가 공급 시기가 되는 거죠. 근데 또 거래를 하다 보면 지금 사장님 결제가 떨어져서 현금이 지출해야 되는데 딱 그 거래하면서 대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좀 이후에 결제가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허용한 게 7일 이내 대가가 결제되는 경우죠. 근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세금에서 발급하고 세금에서 발급 후 7일 이내 결제에도 허용하겠다죠. 허용하겠다.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게 대금 결제 시점이 공급 시기가 아니라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때죠. 세금에서 발급하는 때. 왜 저 발급하는 때 이 공급 시기가 중요하냐면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작성 연월이죠. 작성 연월일. 그 작성 연월일에 공급 시기를 적어야 돼요. 공급 시기. 그 작성 연월을 의미하는 게 공급 시기란 말이에요. 공급 시기. 그래서 요 작성 연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급 시기가. 그래서 발급하는 때예요. 발급하는 때. 발급하는 때. 대금 결제일이 아니에요. 근데 더 결제가 늦게 일어날 수도 있죠. 세금에서 발급 후에 30일 내 결제죠. 30일 내 결제. 근데 이때는 청구서에 약정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 30일 기간에 청구서가 있어야 돼요. 청구서가. 근데 하나 더 추가됐죠. 발급하고 이번에는 그 과세기간 내죠. 과세기간 내 결제.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선발급 특례의 대금 결제에 관련된 거고 또 아예 다르게 대금과 무관하게 선발급을 허용하는 특례가 있죠. 그게 장기할 판매. 그 다음에 재화와 용역의 계속적 공급. 그래서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최근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꼼꼼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앞쪽으로 좀 가볼게요. 회계사 기출문제로. 그래서 문제가 좀 깔끔하고 좋았어요. 무난했죠. 그 다음에 82번을 볼게요. 82번. 그 다음에 81번에 4번 잠깐 말씀드리면 81번에 4번. 장기할 판매일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장기할 판매로 수출했어요. 수출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죠. 장기할 판매는 대가에 가액품을 받기로 한 때잖아요. 근데 그때는 장기할 판매 공급 시기로 가시면 안 되고 선적일로 가시는 거예요. 장기할 판매 수출일 때는 수출의 공급 시기 선적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82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갑의 겸용주택 A, 도시지역 내 을에게 일괄 임대하고 있으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2기 예정신고에 겸용주택 A의 부가세 과표로 오는 것은 물어봤어요. 부가세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그래서 시험장에서 부가세 계산 문제를 이제 들어갔을 때 정말 주의하실 거 하나가 과세기간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과세기간. 이게 2020년 1기 예정인지 2020년 1기 확정인지 2기 예정인지 2기 확정인지 꼭 보셔야 돼요. 꼭 정신없는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틀리고 답이 안 나와서 두 번 풀게 되는 시간 그 소요점이 커요. 이거부터 무조건 동그라미 치고 계산 문제 풀 때 다시 이렇게 체크해야 돼. 2020년 지금 예정이구나. 계속 머릿속에 일단 있어야 돼. 예정. 그러면 7, 8, 9를 말하는 거죠. 7, 8, 9. 7, 8, 9에 과세표준을 구하라라고 있어야 돼요. 7, 8, 9. 이거부터 하고 계산 문제 푸셔야 돼요. 몇 안 되는 계산 문제가 일단 부가세에서 풀 확률이 높은데 거기에서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온다. 아니면 풀었는데 틀렸다. 막대한 그 소모예요. 막대한 소모. 그래서 날짜 체크를 반드시 하자. 반드시 하자. 그래서 지금 겸용주택이 나왔는데 주택과 상가 건물이 200, 200 나와있고 토지 2500 있죠. 2500. 이거 많이 한 대로 먼저 풀어보시면 면적 구분해야 되죠. 먼저 면적 구분. 시험장처럼 풀어볼게요. 시험장. 한글 쓸 수 없으니까. 지금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네. 근데 주택이 200, 상가가 200이에요. 같죠? 하필. 딱 같죠? 딱 같아도 각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각각. 그때 주택은 주택으로 보시고 상가는 상가로 보시는 거예요. 딱 같아도 전부 주택으로 보시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 문제.
말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말 문제로 나올 확률은 적지만 그래서 면적이 딱 같을 때도 각각으로 가시는 거예요.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근데 이제 토지 이게 건물이라고 치고 이게 토지라고 보면 주택은 하필 한도가 있어요. 주택 부수토지에 한도가 있어요. 한도. 왜냐하면 지금 이 논점이 뭐죠? 주택을 임대했다. 면세예요. 상가를 임대했다. 과세예요. 근데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과 딸려서 같이 면세예요. 상가는 상가 부수토지는 딸려서 같이 과세예요. 그럼 주택의 부수토지가 어느 범위까지인가? 어느 범위까지가 면세인가? 그걸 법에선 정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주택 부수토지다라고 주장해서 다 면세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한도가 있는 거예요. 쟁점이. 그럼 먼저 한도가 정착면적, 주택 정착면적 200m에 도시지역 내 5배 1000. 그 다음에 총 면적이 지금 2500이죠. 2500. 그리고 그거를 요 건물 면적 비율로 안분한 거죠. 1250. 요렇게 나오면 좀 아쉽죠. 왜 아쉬운 거죠 지금? 면적 비율이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분해서 풀어야 돼요. 안분해서. 만약에 이게 더 작잖아요? 한도가 아니라 이게 더 작잖아요? 그럼 기준시가로 갖다가 면적 비율로 안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요 면적 비율이랑 토지 비율이 같으니까 그 비율이 달랐을 때만 이렇게 안분하는 거예요. 비율이 달랐을 때. 그래서 지금 요게 1000. 그럼 상가부수 토지는 자연스럽게 2500에서 1000을 뺀 1500 이렇게 되겠네요. 굳이 따지면 여기 이렇게 쓰면. 근데 요게 지금 50%잖아요. 상가 비율이 50%. 근데 상가 요 토지 면적 비율은 50%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속 절차에 안분이 있는 거예요. 후속 절차에 안분이. 근데 요 비율이랑 요 비율이 같다. 기준시가로 안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준시가로 안분할 필요가 전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임대료 구하면 임대 조건이 월임대료 300밖에 없어요. 보증금도 없어요. 개꿀이에요. 간주임대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300만원에 이때 날짜 같은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임대기간이 지금 9월 1일부터죠. 9월 1일부터. 아까 어디 물어봤죠? 2기 예정신고 물어봤으니까 1개월이에요. 1개월. 9월달만. 여기서 갑자기 뭐 3개월 곱하면 다시 돌아가서 2번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들어갔는데 정답이 안 나왔다.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2-3번 풀게 돼 있어요. 수험생의 관성상. 그래서 날짜를 일단 잘 체크하셔야 돼요. 왜 강조하냐면 제가 처음에 7, 8, 9로 풀었어요. 7, 8, 9. 그래서 답이 안 나와서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다시 풀었어요. 저도 다시 풀었어요. 이렇게 또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 300만원을 지금 건물이랑 토지 상가 건물 상가 토지로 과세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다 상가고 하는 거죠. 상가. 그럼 먼저 기준시가로 무조건 합니다. 기준시가 동그라미 쳐야 되죠. 감정가격이 왜냐면 헤이크로 나왔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 헷갈리단 말이에요. 왜 헷갈리죠? 일괄 공급했을 때 감기장치로 가잖아요. 그거 감기장치. 근데 임대일 땐 무조건 기준시가란 말이에요. 무조건 기준시가. 근데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거 왜 기억하라 했죠?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죠? 임대는 내가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아야 돼요. 근데 감정가액을 만약에 쓴다고 규정해 놓으면 감정평가사한테 임대할 때마다 평가 수수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평가 수수료를 주다가 다 털려요. 임대업자. 근데 기준시가는 어떻게 찾는 거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는 1년 내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정확한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산 편의상 쉬운 가격으로 간다. 그게 기준시가예요. 그게 기준시가. 근데 공급은 판 거죠. 진짜 판 거죠. 이제 넘어간 거죠. 정확한 가격으로 가야 돼요. 정확한 가격. 더 정확한 가격이 감정가액이에요. 감정가액 기준시가. 왜냐면 기준시가는 보통 실제 거래의 70%밖에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감기장치예요. 그때는 감기장치. 그 취지가 있어야지 안 헷갈릴 거예요. 여전히. 그냥 임대할 땐 그냥 기준시까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면 시험장에서는 헷갈려요. 시험장에서 이거 감정가격이었나? 감기장치였나? 기준시가나? 분명히 이런 순간이 온다니까요. 분명히. 그래서 세법 자꾸 합격 수기 같은 거 보면 취지를 뭐 생각해라. 기본에 충실하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공부할 때 못 느껴요. 한참 뒤에 느껴. 한참 뒤에. 처음에는 그게 공감이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안 됐어요. 뭔 개소리야. 그 모범생들이 하는 개소리지 했지만 결국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안 까먹으려면 그 이유를 생각해야 돼. 안 까먹으려면 그 이유를. 임대는 계산 편의상 기준시가에 이제 그래서 기준시가로 4억분의 2억 원. 4억분의 2억 원. 그럼 요 300 중에서 건물 가액으로 발라낸 거고 요 300 중에서 토지 가액으로 발라냈는데 이 건물 안에는 주택 상가랑 다시 겸용이 돼 있잖아요. 그럼 다시 상가분으로 발라내려면 여기서 면적 구한 것으로 발라내는 거죠. 400분의 200.
얘는 2500분의 1500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치고 계산기 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치고. 또 계산기 칠 때 요거 구해서 막 땡땡땡 요거 구해서 땡땡땡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얘에서 n 플러스 얘 구해서 n 플러스 mr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전형적인 문제. 그래도 쉬웠다 해요. 그리고 주택 임대가 일단 머릿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주택 임대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건 임대는 무조건 면세예요. 임대는 무조건 면세예요. 이거 한번 정리해야겠다. 이 문제를 통해서 떠오르네요. 지금 국민주택 규모 이하냐 초과냐 에 따라서 부가세 면세 여부가 지금 달라져요. 이게 만약에 임대 용역이라면 임대 용역 무조건 면세예요. 무조건 면세. 요건 실제 기출에도 최근에 나온 지문이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세이지만 국민주택 초과는 과세다. 이렇게 오답으로 심지어 나왔죠. 왜 이게 헷갈리냐면 얘 때문에 헷갈려요. 팔았어요. 공급이죠. 판 건. 그때 국민주택 이하는 면세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과세고 심지어 건설업 있죠. 건설업의 건설용역. 건설사가 집을 뚝딱뚝딱 만드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면세예요. 근데 국민주택 초과 건설하면 과세예요. 요거 때문에 헷갈려. 요거 때문에. 근데 세무사 사실 수험생 1차 수험 목적상 얘 위에 거는 꼭 기억해야 되고 아래쪽은 참고 목적으로 좀 봐도 되는 게 요 아래쪽은 조특법 규정이에요.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세법 규정이야. 그래서 나올 확률이 적지만 출제원이 그냥 조특법에 있는 걸 깜빡하고 그냥 출제할 수도 있어요. 워낙 너무 이거는 되게 많이 쓰이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개는 좀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요 세 개는 정리하고. 어떤 느낌을 드셔야 되냐면 임대라는 게 요즘은 이제 누구나 다 임대를 하지만 부가세가 엄청 오래된 연역에 있는 역사가 깊은 세목이잖아요. 그럼 과거로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 진짜 사이다가 막 사치품이었을 그 시절. 그때는 주택가격이 안 비쌌겠죠. 주택가격이 안 비쌌어요. 그럼 주택을 임대해서 거기 살고 있는 자는 서민들이라는 거죠.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다 전세로 살고 이래서 임대지만 예전에는 주택을 그냥 샀다. 그 사람은 좀 부자. 주택 임대에서 들어왔다? 서민들. 그래서 면세예요. 그게 아직까지 면세. 서민들을 위한 정책 면세. 그래서 주택 임대는 면세. 무조건 면세.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 넘어가셔서 83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폐업시 잔존제야. 간주공급 유형이죠. 간주공급 유형. 그래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갑은 10월 30일에 폐업을 했대요. 폐업 시 사업장의 잔존제와 다음과 같을 때 이익이 동제에 대한 부가세 과표를 물어봤어요. 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양가로 1번 나와 있고 양가로 1번에 잔존제와 내역이 나와 있네요. 제품, 건물, 소형, 수용차 있는데 저 같으면 소형, 수용차 단서지문부터 먼저 읽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자료를 봐서 소형, 수용차 자료가 제일 아래에 있죠. 매입 시 매입세 공제 받지 못했대요. 보지도 않고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X 쳐놓은 거예요. 시험장에서 X. 그래서 폐업 시 잔존 제한은 대전제 출발점이 매입세액이 공제된 제하에 한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매입세액이 공제된 제하에 한해서 한다. 그게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게 일단. 그럼 소형 수용차 말고도 먼저 기출에 나왔던 예시적인 그 제화들 보시면 토지 잘 나오죠. 토지도 당연히 계산하면 안 되겠죠. 면세니까.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거는 애초에 제화가 아니에요. 애초에 제화가 아니니까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그 밖에도 그냥 어떤 제화가 나오던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다 라고 나오면 그거 계산하시는 아니에요. 그거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거부터 일단 제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품과 건물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품은 취득 시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면 계산해야겠구나. 근데 제품은 뭐죠? 비상각자산. 그럼 간주공급 시 과세표준 시가예요. 시가. 폐업일 현재 일부가 파손되어 시가가 취득 원가에 미달한다. 회의크성 그냥 문구예요. 회의크성 문구. 안 배운 내용이 있을 때 회의크성 문구로 웬만하면 생각하세요. 시가 900만원 쓰시는 거예요. 근데 건물은 감가상각자산이죠. 감가상각자산. 간주시가 반영하셔야 돼요. 간주시가. 체감률을 반영해야 되죠.
근데 건물은 추가 자료에 뭔가 구질구질하게 더 자료가 있어요. 취득 시 일단 매입세 공제를 받았대요. 다음과 같이 처리했대요. 차변에 건물 8호, 현할차 15, 대변에 장기 미지급금 1억 원 있죠. 이거는 공급가액 내용과 연결된 거죠. 공급가액. 현재가치 할인차금 뭐죠? 현재가치 할인차금 할부 판매에 이자 상당이라 그랬죠. 할부 판매 이자 상당에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항목이에요.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항목. 일단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항목. 근데 공급자의 공급가액은 이퀄 매입자의 매입가액이에요. 공급가액이랑 매입가액이 다를 수가 없어요. 항상 이퀄이에요. 항상 이퀄. 다를 수가 있죠. 겸용사업자일 땐 다를 수 있어요. 겸용사업자일 땐. 근데 원칙적으로라면 같아야 돼요. 공급가액은 매입가액이랑 일치가 원칙이 일치가. 공급가액에 현할차를 포함한다면 매입가액도 현할차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1억 원이야. 그래서 1억 원. 8호가 아니라 1억 원인 거예요. 8호가 아니라 1억 원. 이게 일단 요 문제에서 킬링이었어요. 8호를 쓰면 안 되고 1억 원으로 가야 되는구나.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부가세는 현재 가치 이런 거 계산할 의미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회계에서 구질구질한 회계에서나 배우는 거예요. 구질구질한 회계에서. 죄송해요. 회계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과목이죠. 그리고 건물은 1-5% 체감률 하시고 취득일자가 언제지 양가로를 봤더니 18년 12월 1일이에요. 그럼 18년 2기, 19년 1기, 19년 2기, 20년 1기까지. 날짜 꼭 주의해라 했죠. 날짜. 지금 10월 30일 폐업했으니까 2기 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4개 지났네요. 4개. 그래서 8천만원. 합계 8,900. 개꿀이다. 그 다음에 체감률 구할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건물을 취득을 지금은 12월 1일 했죠. 사용을 19년 1일에 했어요. 사용 시점부터 하시는 거예요. 사용 시점부터 하셔야 돼요. 그럼 경과된 과세액과 3으로 바뀌어요. 사용은 19년 1월 1일부터 했다라고 하면 사용 시점부터 세는 거예요. 체감률. 근데 별 문구 없으면 취득하자마자 쓴 거예요. 그냥 취득하자마자 쓴 거예요. 별 문구 없으면. 근데 요 추가 자료 같은데 건물의 실제 사용일은 2019년 1월 1일이다. 3으로 바뀌어요. 경과된 과세액 수가 그때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거 퀴즈에서도 몇 번 냈죠. 그 다음 폐업시 잔존자랑 거의 쌍방형 동급으로 출제되는 게 면세 전형이에요. 면세 전형. 거의 똑같죠 지금. 근데 면세 전형은 면세 일부 전형이 있을 수 있죠. 면세 일부 전형. 면세 사업의 일부만 쓸 수 있죠. 그럼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으로 안분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면세 전형이었다면 총분의 면세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비상각자산은 참고로 일부 전형 규정이 없어요. 일부 전형은 감가상각자산 한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건 당연히 면세로 사용 소비가 속하는 과세기간이죠. 직전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해당이 다 원칙이에요. 해당이 다 원칙. 그리고 만약 이게 5% 미만이라면 공급가액을 전체로 봐요. 0으로 봐요. 이게 5% 미만이라면. 공급가액은 0이에요. 이제 다예요. 다. 0이죠. 0. 총분의 면세가 지금 1억분의 4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5% 미만. 면세에 사용된 부분만큼만 다시 공급으로 과세하겠다라는 의미인데 면세에 사용한 게 너무 미세하다면 이거 어차피 추정치로 계산하는 건데 5%라도 미만이라면 과세할 금액이 없다 해요. 과세할 금액이 없다. 그때 0이에요. 0. 공가에 0. 이런 느낌이 기출문제 푸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를 푼다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요 문제 풀고 3번 맞추고 똑같이 안 나와요. 새롭게 조금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항상 틀리는 거. 그 다음 84번 볼게요. 영세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사업자가 부가세를 별도로 적은 세무에서 발급하여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한 수출재와 임강용을 제공한 경우에는 10%를 적용하죠. 이때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예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번이 바로 틀렸어요. 일단 나머지도 볼게요. 간이가세자도 과세사업자이므로 당연히 수출 같은 거 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외국 항행사업자가 자기 사업 부수가 중요하죠. 부수하여 승객만이 적용하는 호텔에 투숙하여 하는 용역은 부수 용역이니까 외국 항행이 영세율이죠. 그러니까 부수하는 것도 같이 영세율로 봐요. 4번에 지자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 영역은 조특법에 나와 있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예요. 참고로. 근데 시험에 이것도 나온 적 있었죠. 5번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나 외국법인이면 그 상호주의 적용해야 되죠. 상호주의.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거주자 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1번 일단 정답인데 헷갈리죠 이거. 되게 헷갈려요. 뭐랑 헷갈리냐면 이게
지금 수출업자가 여기 있겠네요. 수출업자가. 그리고 수출업자한테 무언가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무언가를 공급하는 사람. 수출 재화를 원재자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임가용용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임가용용. 그때를 잘 적용하셔야 돼요. 그때를. 이 사람이 지금 적용하는 게 첫 번째. LC를 내국신용장이라고 지금 표현할게요.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뭐죠? 영세율이에요. 영세율. 일단 영세율.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 공급. 왜냐면 수출업자 이거 만약에 10%로 해놓으면 수출업자가 을한테 돈을 줬다가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국고에 들어온 수입은 0이죠. 근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선 0%로 해서 뭔가 자금 부담을 그 기간 동안에 완화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영세율이요. 수출 전 단계니까. 심지어 요 LC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는 저 수출업자가 수출 용도에 썼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어요. 그냥 영세율이에요. 그냥 영세율.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LC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력. 이건 물건 만들어준 거죠. 영세율이에요. 얘도 똑같이 영세율. 취지는 위와 같다. 근데 세 번째. 저 LC가 아니야 이번엔. LC가 아니라 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해서 그냥 직접 계약에 의해서 임가고 용역을 제공할 때 요게 시험에 지금 나온 거죠. 요게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한 그 임가공용의 영세율인데 단 10% 단 10%까지는 아니고 여기 뭐라고 나왔죠? 부가세 맞네. VAT를 별도로 적었다. 네. 그때는 10%. 왜냐면 저 수출업자한테 임가공용을 제공할 때 저 사람이 영세율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을 모를 수도 있어요. 을은 원리 원칙대로 국내 공급이니까 10% 끊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10%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너 10% 영세 끊었어. 영세율이 10% 끊었어. 가산세 물릴 수 있어요. 그 세금에서 효력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을한테도 어떤 사람이 다시 공급할 수도 있겠죠. 을한테. 요 LC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똑같이 영세율이에요. 참고로. 근데 수출재화 임가공용은 아니에요. 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은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느낌적으로 기억하면 재화는 눈에 잘 보이죠. 수출에 쓰는지 눈에 좀 잘 보이는데 용역은 확인이 좀 어려워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국신용장이 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보시고. 다음 장 넘어가서 85번 세금계산서. 옳지 않은 것은요.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 자기생산 취득자의 공급 의제가 되는 경우에는 세금에서 발급 의무가 없죠. 세금에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세금에서 발급은 매입세 공제랑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세금에서 발급했다. 상대방은 매입세 공제 받는다요. 근데 이 과세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부당한 매입세 공제를 다시 공급으로 의제해서 과세하겠다는 내용인데 다시 거기에 세금을 끊게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악순환이 그냥 반복이에요. 도돌이표예요. 세금에서 발급 의무가 없는데 유일하게 공급 의제 중에서 취지가 다른 하나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자금 부담 완화 때문에 해주는 거죠. 자금 부담 완화 때문에. 자금 부담 완화라는 건 한쪽에선 공급, 한쪽에선 매입만 발생했을 때 이쪽에서 매입세 공제를 시켜주게 해서 한 큐로 세금을 내게끔 하는 제도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세금에서 발급 의무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로서 공급 의제가 되는 경우에는 TI를 끊어야 된다. 1번 맞죠. 그리고 1번이랑 직결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더 뭐 있냐면 가산세랑 직결이 되는 거예요. 가산세랑. 만약에 자기생산 취득지와 공급 의제 중에 하나인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증여 거래에서 세금에서 안 끊었다. 잘한 거예요. 가산세도 없다예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도 없다예요. 근데 판매 목적 반출로서 공급 의제가 되는 경우에 세금에서 안 끊었으면 가산세가 있다예요. 가산세가 있다. 미발급 가산세가 있다. 그거랑 이게 직관적으로 떠올라야 돼. 직관적으로. 갑자기 떠올라서 하나 찾아볼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는 잠깐 앞으로 가볼게요.
아, 여기 있다. 15페이지 가볼까요? 15페이지. 15페이지. 15페이지 잠깐 손가락 끼시고 15페이지 71번 잠깐 가볼까요? 15페이지 71번. 72번에 4번 보세요. 71. 71에 4번. 71에 4번을 가보시면 A가 생산한 제품인 보온병을 직원에게 기념품으로 무상 지급했다. 이게 개인적 공급이죠. 개인적 공급이잖아요. 세금계사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세금에서 불서시 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직권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규정에 방금.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자일 때만 세금에서 발급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없다. 가산세랑도 연관이 돼 있다. 다시 뒤로 가세요. 31페이지 다시 오세요. 31페이지 85번. 2번 볼게요. 2번. 간주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실체가 없는 용역이죠. 어떤 재화나 용역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조세정책상 임대료로 일정 정기예금 이자만큼을 과세하는 거잖아요. 세금에서 발급 의무 자체가 없어요. 발급 의무 면제예요. 따라서 세금에서 발급하지 않는다 맞죠. 근데 이거 법인세에선 부담한 자의 손금으로 처리해요. 법인세에선 부담한 자의 손금으로 처리해요. 3번. 내국 신용장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 영세율인데 이거 국내 거래니까 부가세는 안 낼지언정 다른 법인세, 소득세, 과세 자료로 꼭 필요해요. 세금에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 이것도 안 하면 가산세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국 신용장이 공급 시기에 속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개설됐어도 영세율. 확정신고기한 이후 개설됐으면 10%죠. 4번 최근 개정된 내용이죠. 직전 연도 중요하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과세 2억, 면세 2억 원이면 사업장의 하나의 개인사업자가 당해년도 이익과세 기간에 세금계산을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을 발급해야 된다. 조문을 응용한 문제예요. 좀 지문이라고 봐요. 이런 느낌이죠. 지금 만약에 2020, 2021 이렇게 있다면 지금 요 1년간의 과세 공급가액이 2억, 면세 공급가액이 2억인 개인사업자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전자 TI 무조건 끊어야 되죠. 공급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끊어야 돼요.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아니고 직전 연도 1년 기준으로 과세와 면세를 합한 공급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죠. 3억 원.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에서 일단 끊어야 돼요. 의무 발급 사업자가 돼요. 근데 언제 끊냐? 언제? 요 다음에 1월 25일에 신고를 해야지만 과세관청은 이 사람이 3억 넘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요때부터는 못 끊겠죠.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이때 그 다음에 2기부터 또 다음에 1기 요 1년간 전자 의무죠. 요 1년간 의무. 요게 시험에 나온 거죠. 당해 2기 과세기간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당해 2기 과세기간에. 그래서 전자세금에서 발급해야 돼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다고 봐요. 5번. 세금계산서 끊고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아 수정 TI를 끊을 때는 작성연월이 항상 중요하죠. 작성연월만 외우고 들어가세요. 거의. 이제 급하면 다 보면 좋은데. 그때 처음 세금에서 작성일이 아니라 해제일이죠. 계약 해제일. 단순 암기상으로 이건 보세요.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기입한다. 그래서 그 외에 수정세금계산서 몇 가지 더 추가해서 기억하고 들어가세요. 내국신용장 특히 기억하세요.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은 작성연월일이 수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작성연월일이 그냥 그대로 유지돼요. 세율만 바꾸는 거예요. 86번 겸용사업자. 갑이에요. 갑. 공통매입세액 정산과 환급세액 재계산을 고려한 후 2기 확정신고, 2기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물어봤어요. 예정신고 같은 거 잘 했대요. 양가로인의 공급가액 내용 나와있네요. 양가로인은 매입세액 나와있어요. 납부세액 물어봤으니까 매출세액부터 구해볼게요. 매출세액 그냥 플러스라고 표현할게요. 플러스라고. 지금 날짜가 2기 확정신고 이런 거 동그라미 쳐놨어야 돼요. 10, 11, 12, 10, 11, 12 10월부터 12월까지 과세 공급가액 5,100만원. 세율 10%. 5.1. 매입세액은 마이너스라고 표현해볼게요. 먼저 10월부터 12월까지 과세 매입세액이 3.5. 매입세액으로 나왔어요. 이런 거 잘 보시는 거예요. 매입가액으로 나왔는지 매입세액으로 나왔는지. 면세는 불공제죠. 근데 공통의 100만원이 예정신고 시 매입한 분이 있어요.
근데 공통 매입세액은 예정신고 시 한 건 그 3개월치로밖에 안분이 안 됐겠죠. 확정신고 시 6개월로 한 다음에 정산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정산 유형이죠. 첫 번째 정산 유형. 예정신고 시 매입한 걸 확정신고 정산 유형. 두 번째 정산은 지금 공급가액 같은 게 뭔가 불분명해서 추정비율, 대체비율로 한 거죠.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면적 비율. 그리고 나중에 그 가액 확정됐을 때 정산하는 유형 또 따로 있죠. 그런 구분이 돼야 돼요. 지금 예전 걸 확정해야 하는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있어야 돼요. 일단 3개월 칠로 했는 걸 6개월 칠로 했다가 빼는 개념이죠. 이렇게. 이게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저 2번을 먼저 구해볼게요. 2번. 3개월치. 100만원 곱하기 다시 양가로 1의 공급가액 자료를 이용해서 7월부터 9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원래 원리 원칙대로라면 면세비율로 구하는 게 맞는데 1차 목적상으로는 과세로 구해서 공제는 구하는 게 훨씬 빨라요. 과세 49. 0.49. 요렇게 공제를 받았었나봐요. 요렇게. 3개월 동안. 근데 6개월치로 한번 해볼게요. 6개월치로. 그럼 7월부터 12월로 해야 되는 거죠. 7월부터 12월. 그럼 다 합치면 2억원. 과세 2개 합치면 1억원. 50만원이에요. 50만원. 아, 6개월치로 하면 이 사람 50만원 공제받아야 되는데 3개월치 때는 49만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지금 만원어치의 매입세 공제를 더 해줘야 되는구나 해요. 그 다음 재계산 샵 2. 2020년 9월 1일은 전기예요. 공통 사용하기 위해서 트럭을 매입했대요. 트럭은 매입세 공제되는 차량이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가 아니에요. 1,000만원에 구입했고 실질기소는 알 수 없대요. 그럼 일단 100만원의 공통 매입세액을 재계산. 트럭이니까 체감률 25%고 1과세기간 지났을 거예요. 1과세기간. 재계산 구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 먼저 쓰시는 거예요. 해당 과세기간 면세비율 빼기 취득일 또는 재계산한 과세기간 비율이죠. 지금은 취득일이 되겠죠. 바로 전기니까. 그래서 해당 과세 면세비율 아까 여기 구해놨죠. 2억분에 면세하면 1억원. 50%. 그 다음에 전기 6개월. 재계산은 예정신고시 안 해요. 이거 확정신고시만 하는 규정이죠. 그 대전에 과일 개 재계산이에요. 개. 2억분에 면세 120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면 15만원인가 나오나봐요. 15만원. 마이너스네.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하시면 정답 3번이 나와요. 하지만 세무사 시험 특성상 요 정도 사이즈는 후순위로 푸는 게 좋아요. 후순위로. 그쵸? 세무사 특성상. 근데 겸용사업자 본인 마스터했다, 기계다 라고 하면 푸세요. 더 존이다, 머릿속이 더 존이다 그러면 푸세요. 넘어가서 87번. 그리고 재계산은 참고로 감가상각 자산에 한해서 해야 돼요. 비상각 자산은 안 하죠. 참고로 감가상각 자산에 한해서 한다. 87번. 매입세액 공제액을 물어봤어요. 2020년 2기. 2020년 2기. 양가로 이번에 공급가액 900의 원재를 구입하고 실수로 1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기타의 사항들로 봐서 거래 사실과 금액이 동일 과세액이 확인이 되면 당연히 900만원의 10%인 90만원 해줘야겠죠. 양가로 2번. 업무용 소형 승용차 떴어요. 주의할 거. 업종을 한번 확인하세요. 업종을 한번 확인하세요. 제조업을 보고 비영업용인 걸 확신해야 돼요. 그냥 관성에 따라서 불공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업종을 한번 확인하세요. 갑자기 수험생이 그냥 출제원이 그냥 뭐가 갑자기 꽂혔는지 자동차 판매업이다, 운수업이다 이렇게 나오면 매입세 공제되는 제야죠. 그때 사업 관련성이 높잖아요. 자동차가. 그래서 업종을 봐야 돼요. 업무용 승용차 무조건 불공제가 아니라 저희가 배운 내용은 영업용에 쓰이면 불공제고 비영업용에 쓰일 때만 이제 비영업용 쓸 때 불공제고 영업용 쓰면 공제잖아요. 그래서 업종 한번 확인하고 보세요. 거의 그렇게 나오지만 제조업의 업무용 소형 승용차구나, 비영업용이구나, 불공제구나. 3번에 종업원 식대를 지급하고 간이가세자로부터 공급대가 132만원의 신카 매출전표 수령했대요. 이거 머릿속에 요게 있어야 돼요.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세요. 공급자 그리고 공급받는 자. 이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에서 정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은 세금계에서 받아야 되죠. 다른 요건 다 무시하고 일단 서류만 본다면 세금에서 받아야 되죠. 근데 세금계산서는
작성하는 게 좀 귀찮고 별도의 좀 서류 양식이 있고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신용카드로 보통 결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신용카드 그 매출전표 등을 세금 계산처럼 5년간 보관하고 합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을 잘 한다면 매입세 공제 돼요. 매입세 공제. 대전제가 일반 과세자일 때, 상대방이 일반 과세자로서 심지어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 아닐 때, 뭐 택시나 그런 업종이 아닐 때 세금에서 끊는 게 원칙인데 신카 끊어도 해주는 특례가 있잖아요. 해주는 특례. 영수증이지만. 근데 간이 과세자라면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 자체가 발급이 안 돼요. 이거 상대방이 나 사업자 요구해도 간이 과세자 세면서 발급이 금지돼요. 근데 간이 과세자가 신카를 끊었대요. 이번에 결제하고. 세금 계산 끊었을 때 안 되는데 신가 끊었을 때 되면 이게 무슨 논리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간이가세자의 신카로 발급받은 건 매입세 공제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헷갈려요. 많이 틀려요. 요게 나온 거죠. 간이가세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가세자로부터 수령했으면 종업원 식대 되는 거예요. 일반 가세로 수령했으면 종업원 식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복리 후생 차원에서 해줘요. 직원 사택 수리비 주의하세요. 직원 주의해야 되죠. 직원 사택 수리비를 지급하고 공급가액 400을 세무에서 수령했대요. 당연히 매입세 공제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출자 임원 나왔으면 다시 한번 주의.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대주주 출자 임원만 안 돼요. 대주주 출자 임원은 1%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임원이죠. 그 대주주 출자 임원일 땐 업무 무관 지출로 봐요.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예요. 이거 법인세, 소득세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직원 사택 수리비니까 복리후생 차원에서 매입세 공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만원. 양가로 5번. 관세, 과세 가격이 1000만원 원재를 수입했는데 관세는 80이며 세관자에 발행한 수입 TI 끊었대요. 관세와 부가세를 제외한 다른 개별 소비세 등등등의 세는 없대요. 지금 수입시 과세표준 물어본 거죠. 수입시 과세표준. 수입시 과세표준은 관세, 가세가 플러스 관세 등등등 다 더한 거잖아요. 근데 수입시 과표, 우리나라 소비직 과세 원칙 때문에 내는 건데 매입이에요. 넓게는 매입이에요. 수입이자 매입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시 과표로 공급가액을 내자마자 매입이에요. 곧바로. 근데 소비직 과세 원칙 때문에 세금을 내고 나중에 매입세 공제를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가액이랑 매입가액은 일치한다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것도. 지금 공급가액은 매입가액인 거예요. 그래서 1000만원 더하기 0.8 곱하기 10% 1.08인가?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4번 238만원인데 얘랑 많이 헷갈리는 게 뭐죠? 양가로 5번에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 의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도 수입 면세 농산물도 내가 과세에 툭탁툭탁 만들면 매입세 공제 되죠. 근데 그때는 관세에 과세 가격만 면세 농산물 가격이 돼요. 그때는 관세에 과세 가격만. 그래서 그 의제매입세액은 그 관세 과세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그 농산물 플러스 우리나라까지 오게 한 운송료 정도의 가격이에요. 운송료 가격. 그 원재료 매입가액의 일정률을 곱해서 매입세 공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수입시 과표는 내가 수입할 때 모든 돈을 다 내야지 내가 소비를 할 수 있겠죠. 세금 다 더한 가액으로 과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소세, 교통에너지항요세 등등등 싹 다. 그것도 많이 헷갈려요. 어떤 거 관세 더하고 어떤 거 안 더하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요런 정도의 계산 문제는 사실 이론형이죠. 87번은 이론형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더하기죠, 그냥 계산 문제는. 이론형이에요, 이론형. 이거런 건 푸셔야 돼요. 그 다음 88번. 88. 좀 어려웠어요, 88. 일반 과세자로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주의하세요, 개인사업자. 보통 법인으로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나왔다. 뭘 물어보고 싶는 확률이 제일 높냐면 당연히 다른 것도 물어보지만 특히 물어보고 싶은 주제는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예요.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 체크하세요.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 왜냐하면 법인사업자는 안 해줘요. 법인사업자는 안 해줘요. 개인사업자만 해주는데 그것도 요건 하나 있죠.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이 10억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법인처럼 큰 개인사업자는 안 해주겠다. 아까 전자는 3억 기준이었고 얘는 10억 기준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그걸 물어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개인사업자 갑에 20년 2기예요. 20년 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때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과 차가감 납부세액, 지방소비세 차감 전으로 물어봤어요. 먼저 매출세액부터 구해볼게요. 양가로 1번에 공급가액 4억 5천 있는데
3억 5천에 대하는 신카 매출 전표 385 부가세 포함했으니까 350에 10%인 355에서 385가 됐나봐요. 이거 이따가 발급 세액공제 해줘야겠구나 라고 일단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일단 공급가액은 4억 5천. 간이가세자가 아니에요. 참고로 일반가세자예요. 10% 4,500만원. 양가로 이번에 세금계산서 수령 매입세액 1,000만원이 나와있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50만원이래요. 접대비는 당연히 불공제 매입세액이니까 매입세액 구할 때 1,000만원 빼기 0.5 950만원. 양가로 3번 거래처에 부도로 대손 처리한 받은 없네요. 대손세액공제죠. 대손세액공제. 먼저 대손금은 과표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야 돼요. 위치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위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부가세 포함한 대손금액 220이 있는데 대손 사유가 충족했는지 보셔야 돼요. 공급일은 19년 1월 1일이었고 공급일이 참고로 이런 거 왜 나왔죠? 10년 내 매입 그게 되죠. 10년. 과거엔 5년이었고 올해부터 10년. 어쨌든 되는 거고 부도 발생이 나왔어. 부도 발생. 주의해야 되죠. 부도 발생 사실만으로는 대손 사유가 충족하지 못했어요. 장기 부도가 지속돼야 돼요. 부도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야 돼요. 그게 법은 6개월이라고 지정했어요. 부도 발생부터 6개월 지난 수표 어음 외상 매출금.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6월 1일부터 6개월 지나면 올해죠. 올해 2기. 아까 문제에서 그래서 날짜가 제일 중요해. 부가세는 2기를 물어보고 있구나. 그래서 6개월 지났으니까 2기는 대손 사유에 충족을 해요. 그래서 220만원에 110분의 10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매출세액에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매출세액에서. 이거 이렇게 놔야겠네. 그 다음 의제 매입세 200만원. 뭐야? 그냥 줬어. 200만원. 한도 내 금액이래요. 그럼 여기까지가 납부세액이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거. 이게 33.3 나오나봐요. 33.3. 그럼 3, 4, 5 중에 하나겠네요. 3, 4, 5 중에 하나. 정말 시간이 없다. 2개, 3개 나왔다. 3개 쪽에서 찍는 게 낫겠죠. 3개 쪽에서 찍는 게 그나마 낫겠죠. 그 다음 여기서 공제세액 빼야 돼요. 근데 그 공제세액에서 두 가지는 꼭 수업 목적상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신카 발급세액 공제액이랑 전자신고세액 공제. 전자신고세액 공제. 신카 발급세액 공제액이 아까 신카 발급세액 공제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주의해야 할 거. 첫 번째 연 1,000만원 한도예요. 연 1,000만원 한도. 연 1,000만원 한도. 왜냐면 부가세는 6개월 단위로 나눠서 확정신고하는데 연 1,000만원이라는 건 1기에서 얼마를 받았으면 2기에는 그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받는다예요. 그 제외한 금액. 연 1,000만원인데 지금 자료에서 양가로 5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20년 1기 신용카드 매출점의 발행세금은 450이라 그랬죠. 2기에는 한도가 550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연 1,000만원 한도니까. 과세기간 1,000만원 한도가 아니에요. 연 1,000만원 한도. 1년에 1,000만원 한도. 그리고 요 금액은 얼마죠? 385.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에요. 부가세 포함한 신용카드 수수료 정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에 적힌 부가세는 신용카드 매출점표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요. 포함이 돼서 나와요. 심지어 이제 학원에서 저희 면세인데 부가세가 왜 나오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면세가 맞는데 신용카드 기계를 그냥 보통 거의 다 과세니까 기계상 부가세 이제 나오게끔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그냥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거지 면세예요. 면세. 학원사업 면세. 누가 물어봐서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한 결제 금액에 이거 몇 프로 곱해야 되죠? 몇 프로? 좀 주의하실 거? 음식점업이에요. 음식점업. 문제 첫 줄을 보세요. 음식점업. 그럼 수험생 흥분해서 뭐 하는 실수하냐면 2.6% 곱해요. 2.6%. 진짜예요. 2.6% 무조건 곱해요. 근데 2.6% 누구한테 곱하는 거죠? 간이가세자 중 음식점업이에요. 간이가세자 중 숙박업이에요. 일반 가세자는 2.6%짜리 그냥 없어요. 업종에 상관없이 일반 가세자 무조건 1.3%라고 오늘부터 기억하시는 거예요. 간이가세자의 음수업일 때가 2.6%예요. 그래서 일반 가세자 음식점이니까 1.3%예요. 1.3%. 저 오답을 다 이제 분석해보니까 2.6% 했을 때 답이 나와요. 답이 있어요. 보기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5.005라는 숫자가 나오나 봐요. 한돈에 들어왔네. 5.005를 해야겠구나. 5.00.
그리고 양가로 6번에 중간연합고지액과 가산세는 없으면 전자신고 방식으로 했다. 10,000원 빼주는 거죠. 10,000원. 참고로 일반가세자는 1기에 10,000원, 2기에 10,000원 빼주니까 1년에 20,000원이에요. 간이가세자는 그냥 1년에 10,000원이에요. 간이가세 그냥 1년에 10,000원이에요. 어차피 간이가세 세금 조금 내는 자들이고 공제세액 다 합쳐서 납부세액 넘어가면 환급 안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빼면 이게 차감 납부세액 4번 떠요. 참고로 양가로 7번 체크하세요. 양가로 7번. 양가로 7번 이거 왜 나왔죠? 19년 공급가액 합계. 10억 원이 안 넘어서 신용카드 발급세액 공제 대상자이다는 단서예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이니까 신용카드 발급 대상자다라고 단서를 준 거예요. 이런 걸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말 문제로 나올 수도 있죠. 말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신용카드 발급세액 공제 대상자 이런 것들이.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간이가세자예요. 간이가세자. 간이가세자라면 지금 뭐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간이가세자라면. 일단 대손세액 공제가 안 돼요. 간이가세자는 대손세액 공제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아까 발급세액 공제했을 때 2.6%로 바뀌어요. 간이가세자 음식점업이니까 2.6%로 바뀌어요. 그런 느낌. 자, 회계사기 주 문제를 일단 다 풀었어요. 아주 분석적으로 풀었죠. 벌써 1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최근 89, 90, 91까지 보고 잠시 좀 쉴게요. 89번 볼게요. 좀 이제 쉬워져요. 공무원 문제여서. 과표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수관계의 거래는 아니래요. 1번에 제품 1,000만원 외상 판매했으나 약정 기일 전에 이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50만원 할인했다. 약정 기일 전에 받은 할인이 매출 할인이란 계정 과목이죠. 이거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 매출 할인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950이 공급가액이다. 맞죠? 이번에 외상 판매 1,000회 했고 품질 수준이 떨어졌다. 애누리 했다. 매출 애누리죠. 매출 애누리.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900만원 맞죠? 3번에 장기할 판매 때렸어요. 이자 상당액 50만원을 현재가치 할인 차금 1,000만원을 장기 매출 채권 950을 매출로 회계 처리했다면 과표에 포함되는 공급가액 950이다. 이거 아까 폐업시 잔존자 구할 때랑 똑같이 지금 논제죠. 똑같은 논제. 저 회계 처리를 해보시면 지금 3번 회계 처리 구제 해보시면 채권이 지금 1,000만원 매출이 950만원 현할차가 50만원 요렇게 된 거죠. 요렇게. 근데 아까 폐업시 잔존제한은 매입자 입장이 나왔으니까 여기 미지급금이 1,000만원 그 다음에 건물이란 자산이 9.5 그 다음에 현할차가 0.5 이거 회계에서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다시 배웠지만 1차에서 붕괴 안 하니까 머릿속에 없는 그 느낌. 하지만 부가세나 법인세에서 나와서 덩달아 같이 모르는 그 느낌이에요. 현할차. 이게 매출자 입장이고 이게 매입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매출자 입장에서 현할차는 부가세에서 표현한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으로 나와있어. 조문에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이 회계에서 말하는 현할차. 이게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매년 이자 수익으로 이제 상각이 되니까 이게 이자 상당액이에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그래서 만약에 붕괴 나왔을 때 안 흔들려면 채권가액이나 미지급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명목가액이. 명목가액으로 공급가액 하잖아요. 명목가액으로. 그 다음 4번 교환이에요. 취득 후 40개월 사용한 차량 A를 유사 차량 B와 교환을 한 경우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는 차량의 공급가액이 1,000만원이다. 부가세 교환은 공급 한 제화시가죠. 공급 한 제화시가. 그럼 차량 A를 내가 줬으니까 준 자산의 시가 1,000만원이 공급가액이다. 맞네요. 12가 페이크성 오답이 되겠죠. 12가. 근데 4번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취득가액 물어봤을 땐 그땐 12예요. 법인세나 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취득한 자산의 시가예요. 취득한 자산 시가. 부가세는 상대방이 소비하는 가액이 중요한 거예요. 소비하는 가액. 그 차량을 소비하고 있죠. 차량의 시가. 내가 준 차량 A를 상대방이 소비하고 있잖아요. 10. 그 다음에 오른쪽 91번. 너무 쉬워요. 재화 또는 용용의 공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죠. 120번 봐야 돼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에 따라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번에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부가세법 38조의 매입세 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죠. 매입세 공제된 재화를 면세에 썼으니까.
노하우 제공이자 3번 용역의 공급으로 푼다. 4번에 상증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근데 물납이 중요한 건 양도세에서 어떻게 하죠? 양도세에서 양도로 봐요. 양도세에선 유상 이전의 거래를 양도세로 과세하니까 내 조세 채무라는 감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 이전에 양도예요. 양도세에선 양도예요. 물납 참고로. 부가세에서는 공급이에요. 공급의 정의는 충족을 해요. 말 그대로. 왜냐하면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건물이 국가한테 인도 양도가 되고 있어요. 공급의 정의는 충족하지만 공급으로 볼 경우에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걷어서 다시 부가세를 국가한테 내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만 발생해서 예외적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을게 라고 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차에 단순히 몰라 공급 아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 속에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되게 어렵고 중요한 기준이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물납이.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남은 문제 좀 풀어볼게요.